안녕하세요. 입술 축소술 검색하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입술 굵기에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윗입술 중간이 새 부리처럼 아래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윗입술 축소술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뽀로로 입술처럼 이렇게 여기가 뾰족한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뭐랄까 흉터나 그 약간 입술을 건드려 놓으면 약간 어색함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입술이나 인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손을 대는 게 그렇게 막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 뭐 할 수는 있고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양악하고 3년 지났는데도 입안에 흉살들이 가득하고 그냥 외관상으로도 얼굴 붓기가 느껴져요. 입안 흉살은 적응돼서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원래 제 얼굴을 아는 지인들은 살찐 분장처럼 얼굴이 부어 보인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는 거 반, 괜찮아지는 거 반 말고 당장 해결책은 없나요? 고주파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든지 윤곽주사나 리프팅 레이저가 도움된다든지 병원 가면 사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3년 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줄었어요. 그러면 살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내가 길었는데 길이를 만약에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은 어떻게 되죠? 짜부러지면서 옆으로 풍선처럼 불겠죠. 우리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애를 이렇게 짜부러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옆이 뚱뚱해질 거 아니에요? 양악을 변화가 큰 그냥 단순히 회전 이런 게 아니라 막 넣고 빼고 뭐 이렇게 길이 줄이고 이런 게 크면 클수록 얼굴이 빵떡처럼 이렇게 조금 땡땡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살이 뼈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남는 살들이 그냥 이렇게 짜부라들어서 부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건 붓기가 아니라 짜부라들어서 이렇게 뭉쳐 보이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피부를 뭐랄까 탄력이 좋은 녀석으로 만들어서 쪼그라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상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양악하고 거상까지 한다고 그게 얄쌍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일 도움이 될 거는 일단 3년이 지났으면 고주파 같은 거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무조건 피부에 탄력을 주는 레이저 시술 같은 거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을 엄청 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도움되는 거는 뭐 흉살 주사니 이런 거는 3년 지난 시점에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마사지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리프팅 레이저들 있잖아요. 뭐 울세라니 써마지니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시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의원에서 미용침을 맞고 두상과 턱이 좁아져서 긴 얼굴형으로 변하게 되어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축두근과 턱 근육을 다시 키우는 시술은 없나요? 이게 미용침이라는 게 뭘까요? 뭘까요? 미용침.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CAB님 혹시 아시나요? 미용침? 그냥 보약침, 뭐 이런 느낌인가요? 전 모르겠어요. 이 미용침이라는 게 뭔지. 뭐 고주파 바늘로 근육이나 이런 거를 신경 차단을 하거나 뭐 근육을 태운 거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는 침 있잖아요. 뼈 쓸 때 뭐 이런 때 맞는 거. 그 침을 맞고 두상이 작아지고 턱이 좁아졌다. 이거를 한다면 제가 병원을 접고 그걸 배우러 다닐 것 같아요. 근육이 주는 건지 뭐가 주는 건지 원리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긴 얼굴이 됐다, 좁은 얼굴형이 됐다 그러면 정말 배우고 싶어요. 이게 어떤 침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침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미용침이라고 하는데 마치 그거는 그냥 우리 옛날 시골 장터에서 그냥 이 약 한번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제 현대의학 하는 사람이라서 무슨 보약 이런 거 별로 잘 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무지하게 먹었는데 별 도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라리 고기를 사주지.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비타민도 저는 그렇게 막 맹신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차라리 고기를 먹자.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침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아니고, 만약에 이 침이 만약에 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뭐 신경이나 근육을 태운다. 뭐 이런 식이라면, 지금 이게 EDD1님, 12님이 질문 주신 거면 그 침이 그냥 침인지 무슨 전기자극 고주파 침인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고주파 침이나 이런 걸로 근육을 태우거나 신경을 차단하는 거를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갑자기 근육이 비대해졌다가 풍선 줄듯이 축 줄어들었다. 그러면 신경 차단이나 근육 태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신경 차단인지 뭔지, 미용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게 신경 차단이나 그런 거면 회복이 불능일 수도 있고요. 근육을 만약에 태운 거다 그러면은 그냥 자꾸 씹어주고 움직여주고 정상적으로 식사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역광대 45도 광대 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문제가 없어서 본문과 같이 본시멘트로 볼륨을 주는 재건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장기 추적 결과를 보고 싶은데 내원시 혹시 그런 요구가 혹시 신뢰가 되지 않을런지요. 뭐 신뢰가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제가 광대 재건을 처음 이렇게 볼륨을 주는 수술을 한 게 거의 지금 8, 9년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환자들이요, 수술하고 문제가 없으면 안 와요. 그래서 1년까지는 막 전화라도 해서 불러대는데, 그래도 안 오는 분들이 한 반 넘고, 반이 뭐야. 한 80%는 안 오고요. 겨우 1년 정도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걸 장기 추적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원하시는 것처럼 막 5년, 6년, 7년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오지를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오시거든요. 또는 뭐 다른 수술을 또 계획하던가. 그래서 지금 제가 광대 쪽에 재건하고 오신 분 중에서 가장 길게 늦게 이제 마지막까지 오신 분이 한 2년, 3년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실내는 아닌데 막상 또 보여줄 자료는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영역입니다. 답변 되셨길 바래요. 제가 이 질문을 블로그에서 보고서 이 뭐지?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는데요. 원장님 광대랑 구렛나루 이벤절개를 하고 이중 고정 수술을 한 지 6개월 됐고 수술 후 오른쪽 이마 마비가 왔고 아직 회복은 안 되었습니다. 움직임은 미세하고 눈덩어리가 붓듯이 내려온 모양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가 부분만 근육이 이상해요. 힘을 주면 사진처럼 됩니다. 한쪽만 수술한 곳 내원하니 본 적은 없지만 근육 신경 회복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3개월 동안 호전이 없어요. 6개월을 더 기다리라 하시는데 안 되면 보톡스로 교정하자고 하셔서 이게 이럴 수 있는 건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여쭤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이게 지금 눈을 치켜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치켜뜬 그런 사진인데 이게 오른쪽이어야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 오른쪽 여기가 왼쪽하고 딱히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마 올라가는 것도 지금 양쪽 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글로는 오른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이마를 치켜뜬다고 할 때 이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사람이 많지만 똑같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웃긴 건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썹을 위로 치켜뜬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수술을 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눈썹이 올라가는데 이쪽이 먼저 시작을 해요. 이쪽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이쪽이 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눈썹이라고, 제 손이 눈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치켜뜨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눈을 치켜뜨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치켜뜨면 이렇게 돼요. 이쪽은 더 많이 올라가고요, 반대쪽은 조금 올라가요.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되고 이게 섞여요. 막 이렇게 춤을 춰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 모습이 있거든요. 사진 쪽으로 오른쪽 눈가 여기요. 지금 여기만 보톡스를 맞고 계세요. 보톡스는 이마에 맞고 계시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영상으로 좀 자세히 다뤄놓은 거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 이마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하나가 이렇게 눈가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이마로 가는 요 신경은 이마를 치켜뜨는 이런 운동을 하고, 또는 미간을 찡그리는, 인상 쓰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프론탈 브랜치고요. 또 눈 옆으로 가는 요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눈을 꽉 감는 역할을 해요. 눈 뜨는 거랑은 상관없이 눈을 꽉 감는 그 역할을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보톡스를 이마에 맞은 상태고 눈 가쪽이 뭐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여기 어디서, 보통 광대 수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받으면 여기서 손상받거든요. 근데 뭐 다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보통 땡겨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누르거나 이래가지고 여기가 잠깐 멍청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3개월 정도도 뭐 안 돌아오는 경우 흔하고요. 6개월, 1년 지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고요. 지금 보톡스를 이마에 맞았다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마만 보면은 신경 멀쩡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눈가도 보면은 사실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가를 신경이 다쳤다는 거는 눈을 치켜뜨는 거는 이마를 보는 거고요. 이 눈가 쪽 신경을 보는 거는 눈을 이렇게 꽉 감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 눈가 쪽으로 가는 신경이 다쳤으면 이게 안대가 이렇게 돼요. 한쪽 눈이 조금 실눈 뜨듯이 떠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모르겠어요. 보톡스를 맞으신 상태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광대 노블캡 부위는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부위라 뼈 침식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부위라가 아니고요.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이 있어요. 이렇게 옷이 있어요. 그럼 옷에서 압력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어딜까요? 제 이렇게 절반에서. 어깨예요, 어깨. 왜? 중력 방향으로 어깨가 이게 처지니까. 이 어깨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텐션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 부분이에요. 왜? 우리 벗을 때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텐션을 맞는 부위, 요런 데는 옷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얼굴에서 턱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이런 텐션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앞에 여기는 마치 옷으로 따지면 이렇게 완장 차는 어깨 밑에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어깨 여기도 아니고 어깨 끝 여기도 아니고 팔 같은데요. 팔.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압력이 많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도 지금 얼마 전에 8년 되신 분 봤거든요. 앞광대 쪽에. 뼈 침식은 거의 없고요. 다만 보형물 끝에서 살짝 가골이 자라나온 분은 봤어요. 이 가골 양도 거의 뭐 0.1mm? 0.12mm 될까 말까. 그래서 뼈 침식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반적인 침술이 아니었어요. EDD12님. 여드름 때문에 간 건데 혈액순환 시켜야 된다고 이마 가장자리랑 턱 이런 데다 침 놓았는데 그 후로 얼굴이 빵빵해지더니 그 후로 풍선 빠지듯이 빠졌다. 원장님이 신경을 건드리면 그럴 수 있다고 하셨죠. 신경을 일부러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 차단술. 근데 그게 침만 이렇게 바늘로 꼭 찔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 전기 자극을 주거나 열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 신경을 태우는, 근육을 태우는 그런 작업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얇은 침만 맞아가지고는 그럴 일은 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러한 방식의 재건 역시 뼈 흡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두개골이나 갈비뼈에서 채취한 뼈를 그대로 광대에 이식하는 기존 수술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PCL로 계획한 재건량이 몇 프로 정도가 뼈로 생착될 것으로 보시나요? 최소 70%만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0%는 무조건 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근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몇 프로가 남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지금 제일 관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요. 만들어진 뼈의 물성이 단단한 뼈의 형상일 거냐, 아니면은 그냥 분필 조각 같은 이렇게 바스라지는 그런 뼈의 형상일 거냐가 사실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근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최초 계획했던 볼륨에서 모르긴 몰라도 70% 이상은 무조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거는 제가 이제 뭐 이 환자분 뭐 완전히 PCL이 다 녹아 없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서 이제 뭐 분석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70%만 남는다면 상관없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 뼈가 우리가 생각하는 뼈인지 아니면 분필 같은 건지 석고 같은 건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렛미인 나와서 예뻐지신 분들은 애초에 성형 잘 될 것 같은 사람만 뽑은 건가요? 요 얘기를 좀 드릴까요? 지금도 무슨 케이블 방송인가? 뭐 이런 데서 렛미인 비슷한 거를 지금 준비 중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 무슨 제안서가 왔는데, 뭐 한 2, 30부작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대요. 그 렛미인 같은 거 같아요. 근데 저보고 수술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뭐 했는데, 저보고 2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줘도 안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 2억을 내래요. 그래서 야, 2억을 줘도 나는 안 할 것 같다. 제가 저희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고요. 자, 수술을 해서 대박날 케이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 렛미인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이제 되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대박날 케이스를 찾아요. 저 친구는 이렇게 하면은 그림 좀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면서도 환자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와, 너는 이건 꼭 해라, 무조건 권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 이거 우리 둘이 아는 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전 생각나니까 별로 이렇게 막 못 권하겠고 별로 안 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전 생각난다. 왜? 같은 노력 들이고 같은 돈 들이고 같은 고생하고 같은 고통받고 같은 시간 투자하는데, 누구는 대박 나고 누구는 티도 안 나고 우리끼리만 알면 좀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저런 어떤 방송 프로에서는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죠. 렛미인에서의 여러분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다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합숙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운동시키고 식이 조절시켜요. 그리고 중간에 식이 조절 운동 이런 거 이렇게 탈락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합숙시키면서 먹이고 재우고 운동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붓기 빠지고 자리 잡고 이렇게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스타일리스트랑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붙어가지고 예쁘게 그리고 입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우와 하는 거예요. 여기선 두 가지가 있어요. 성형해서 잘 될 사람, 그 다음에 운동과 식이, 그 다음에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이 모든 게 짬뽕이 된 결과물이 렛미인이에요. 렛미인에 나왔던 저 선생님한테 수술 받으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중안면부 이렇게 수술하면 이렇게 된다. 아, 나도 중안면부 꺼져 있는데 나도 백정원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하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여건들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선생님 말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외국 사는데 선생님이 광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다른 데서 광대 지읍했는데 뭔가 다들 얼굴이 밋밋하고 전에가 훨씬 낫다 그러네요. 미의 기준이 확실히 달라요. 저도 이제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 광대가 없어지고 난 후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응답은 없죠. 간혹 댓글에 이런 글도 있죠. 저랑 상담했는데 광대 뭐 도움 안 된다. 지읍 신경 쓰지 하지 말아라.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광대 지읍하고 나는 완전 만족했는데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득보다 실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이미 그러니까 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냥 후회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도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되게 중요하고 뭐 소중한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또 시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제가 2년 전에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코가 높고 T존이 뚜렷했는데 수술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코가 한쪽으로 뉘었습니다.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상담받은 병원 한 곳에서 수술하면 코가 내려앉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후자의 병원에서 비중격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병원을 선택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비염은 개선되지 않았고 코는 누웠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비염의 개선 여부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병원에서 수술 후 CT를 한 번도 찍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CT 찍고 수술 전후 모양 비교를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뭐 하시면 되죠. 이 원인 모를 코 모양 변형은 어느 병원을 가서 뭐라고 상담을 해야 하나요? 재건을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화도 나고 그 의사에 대한 원망도 하지만 전 해결 방법이 더 필요하기에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원장님께 상담드려 봅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환자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일단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속상하고 이런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말로만 누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웠다는 표현이 뭐 휘었다는 건지 주저앉았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파악이 필요하고 이게 또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인지 실제로 그런지 이런 CT나 이런 것들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하시고 일단은 뭐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아직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면 가서 수술 전에 찍은 CT랑 수술 후에 찍은 CT랑 찍어서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술 전에 찍은 사진도 있을 텐데 그것도 보고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으신다면 그 자료를 갖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보고 뭐 추측이 아닌 뭐 일부는 추측일 수도 있어요. 이래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있어야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고민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CT 전후 비교해달라, 사진 전후 비교해달라, 뭐 또 수술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플로메트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기 잘 지나가는지 그것도 검사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걸 다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제가 비염 수술했을 때 코에 메로셀 넣어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혹시 코 성형할 때 호스가 달린 메로셀을 코에 지혈할 때 넣어주실 수도 있나요? 넣어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메로셀을 넣으면 환자들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메로셀 안에 빨대같이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메로셀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해주면 환자들이 숨 쉬는 게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반 안 편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빨대로 콧물이랑 막 진물 뭐 이런 게 막 푹푹 나오니까 추접스럽기만 하다고 해서 사실은 최근에는 그걸 잘 안 썼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원하시면 제가 뭐 따로 주문을 해서라도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써봤죠, 옛날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뼈가 굵으면 비골뼈도 굵을 텐데 이러한 비골뼈를 이식하면 턱 크기가 커질 수 있나요? 비골뼈는 일단 굵지가 않고요. 그러면 비골뼈를 떼어가지고 턱에다 넣으면 비골은 코는 어떻게 되죠? 한몰이 올 텐데 콧구멍 막히고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상상은 뭐 하실 수 있지만 의사들에게 좀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두근 보톡스를 광대 수술 전 무조건 맞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광대를 5mm 넣었는데 핀 고정에도 축두근의 힘 때문에 광대가 밀려나가는지요. 축두근 내지는 교근 때문에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광대 수술을 한 경우라면 회복 중에 맞아도 늦지 않은 건지요. 이게 사실 논란이 있어요. 뭐 절대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은 없고요. 근데 뭐 턱이 워낙에 발달을 했거나 이갈이가 아주 심하다거나 뭐 이런 상태라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맞는 거지 그걸 꼭 맞는다고 뭐 분류압이 안 생기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맞는 게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맞아도 상관없어요. 한 달 전 코안절개 실리콘 귀족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몸에 열감과 목 인두가 붓고 후각도 약해졌어요. 감기인가 보다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아직 몸살 감기가 없어지지 않고 목이 붓고 몸에 열감이 납니다. 기운이 없어 일상이 무너졌어요. 수술 전엔 정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했어요. 혹시 몸에서 귀족 보형물 이물질로 생각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아님 코안절개라서 몸이 감기라고 인식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비인후과, 내과, 대학병원 다 가봐도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없습니다. 몸살로 너무 힘듭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일단은 제가 단언컨대 귀족 수술하고 현재 증상을 연관시키지는 마세요. 그 보형물이나 이런 수술 자체로 지금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느낌은 아마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몸살로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뭐 내과 쪽이나 또는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옛날 한 30년 된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건강했어요. 근데 한때 오락실 유행하던 게 펌프라고 있었어요. 펌프. 이렇게 펄짝펄짝 뛰면서 리듬, 비트매니아 같은 거 있잖아요. 발로 밟는 거, 화살표 밟는 거. 그거를 하다가 숨이 차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펌프가 잘못된 건가요? 그 오락기계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내가 한 거가 그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판단, 사고 유형인데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능성이 뭐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말하는 몸이 막 그렇다 이런 거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과나 내분비 내과나 이런 데서 뭐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좀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뭐 자가면역 질환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귀족 수술하고 무슨 뭐 코 옆에를 째가지고 감기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 배 아프니까 배에 빨간 약 바르자는 그 진짜 쌍팔년도 얘기 같은 얘기라서 그런 얘기는 조금 앞뒤가 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중 최고 설명입니다. 식염수 세척 시 전두동 등 모든 부비동까지 식염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막힌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원웨이 트랩이죠, 트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길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여기 둘, 뭐 이렇게 셋,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콧구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물로 쫙 뭐 씻는다 그러면요. 90%가 일로 넘어갑니다. 90% 이상이 다 일로 넘어가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게 막 물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빠져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되면 식염수 세척만 해도 부비동 세척이 다 되는데 뭐 하려고 내시경으로 막 구멍 뚫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거의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목으로 넘어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부비동 세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비동 세척이 아니라 비강 세척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부비동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지는 거의 않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양압구 턱이 너무 들어가 입을 빼면, 힘을 빼면 입이 벌어져요. 코골이도 심해졌고요. 앞턱 전진을 하면,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입이 많이 나온 사람이 양악을 해서 입을 넣으면요, 입 안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혀가 입 안을 꽉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코골이가 심해질 수 있고요. 혀를 자꾸 깨무는 분들도 계시고, 입안이 좁아서 답답하고 발음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턱을. 근데 이렇다고 해서 전진을 하면 턱이 받쳐져 입이 다물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악으로 변화된 폭이 한 7, 80% 변하는 거라면 턱끝 전진이나 뭐 이런 거 살짝 뭐 시어쩔고 어쩌고 하는 거 1, 20%도 변하지 않습니다. 괜히 기도를 넓히다는 목적으로 지금 있는 증상을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턱을 또 잘라내고 이러는 거는 득보다 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양악을 다시 해서 입을 빼든가 뭐 이런 방법이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턱을 전진한다? 그걸로는 기도가 넓어지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지금 환자분이 입 안이 좁아진 게 더 클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혀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입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그럼 혀가 중간에 속에서 낑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건데 턱끝을 여기 뺀다고 기도가 넓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 수술 보형물은 평생 못 가나요? 그리고 고어텍스 사용하는 병원이 있고 실리콘 사용하는 병원이 있던데 어떤 게 더 이물감이 없고 안 움직이고 오래 가나요? 그리고 고정 방식도 궁금합니다. 뭐가 좋다라고는 말하기 힘든데요.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죠. 평생 가는 보형물이기도 하고요. 문제 없으면 평생 써도 돼요. 근데 실리콘은 단점이 뼈침식이 많이 생기고 가골이 생기고 움직이고 짝짝이가 되고 고정하기가 어렵다가 단점이고요. 고어텍스는 잘 움직이지는 않고 고정이 잘 되는 반면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단점은 멀쩡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어오르고 이러는 염증 가능성이 은근히 높다. 그래서 저는 고어텍스를 안 씁니다, 이제는. 왜냐면 한때는 실리콘 쓰다가 실리콘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어텍스 쓰면 되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어텍스만 신나게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지내던 환자들이 한 3, 4년 지나서 갑자기 부어서 염증 나서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환자도 저도. 그래서 고어텍스는 이제 안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또 중국에서는 고어텍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금지가 되기도 했고 한국에서 지금 고어텍스를 쓰는 선생님들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어텍스 재료를 보형물로 쓰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이 해당 영상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되게 자세하게 답변 주신 점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제 질문이 따로 영상으로 올라와 있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영상에서 당겨진 피부가 느슨해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2년까지 가기도 하나요?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당김이 있고 두피가 많이 딱딱해요. 2년 아니라 3년, 5년 갈 수도 있어요. 각질도 여전하고 혈액 문제가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살이 오히려 늘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상이라는 것도 어떤 환자들은 한 1, 2년 재미 보다가 3, 4년째 다시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부가 너무 얇거나 탄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더 늘어지고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살성에 따라서 뭐 피지 분비, 피부 두께, 지방층 두께, 뭐 나이, 성별 이런 거 여러 변수에 의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뿐 거의 뭐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황인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리나 늙거나 우리 모두 늙어간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진리예요. 무조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습니다. 원장님, 관자놀이 거상은 박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광대 수술과 겹치나요? 광대 수술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눈끝이 처져서 광대 수술할 땐 입안 열잖아요. 근데 관자놀이 수술할 땐 여기까지만 열어요. 광대 위쪽만 살짝 걸쳐서. 그래서 박리 범위가 그걸 그려드려야 되나? 여기 관자놀이 여기 보면 뼈 만져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눈가 쪽부터 요 광대에 살짝 걸쳐서 그 다음에 두피 여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관자놀이 거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용어로는 템플리프트라고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닥 재미없는 것 같아요. 살짝 돌출입에 턱 끝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는 자갈턱 보톡스로 보완이 가능할까요? 보완이 되고 뭐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돌출입이 아니라 무턱일 수 있습니다. 돌출입의 턱 끝이 자갈턱이다. 그러면 거의 무턱이거든요. 그래서 무턱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보톡스로 자갈턱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 외에는 글쎄요. 아마도 무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광대 수술을 받으면 거의 2중 고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데 해당 환자는 3중 고정을 하신 게 맞나요? 제가 듣기론 3중 고정은 분류압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영상 환자분은 광대가 분류압된 상태가 아닌가요? 특히 오른쪽. 그렇다면 3중 고정을 한다 해도 반드시 유압이 된다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플레이트 대체 왜 부러지고 끊어지나요? 뼈가 유압되려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여러분. 2중 고정보단 3중 고정이 낫겠죠? 우리가 뭔가를 꼬매요. 한 바늘 꼬매는 게 낫게요? 두 바늘 꼬매는 게 낫까요? 세 바늘 꼬매는 게 낫까요? 한 바늘보단 두 바늘이 낫겠고 두 바늘보단 세 바늘이 낫겠죠? 그러면 세 바늘이면 거의 안 터지겠죠? 근데 아주 큰 힘을 주면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터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세 바늘 이상 네 바늘 다섯 바늘 오바로크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터지나요? 그래도 터질 수 있죠.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중 고정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유압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의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100%가 존재합니까? 반드시 100% 존재하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다만 확률이 점점 올라갈 뿐이죠. 한 바늘 두 바늘이 아니라 여러분 오바로크라는 말 이게 일본 말인가요? 오바로크라는 말이 한국말로 정식 명칭이 뭔가요? 오바로크 친다는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일본 말이죠. 한 바늘보다는 두 바늘이 낫고 두 바늘보다는 세 바늘이 낫고 세 바늘보다는 네 바늘이 낫겠죠. 그럼 아예 그냥 오바로크를 쳐버리면은 절대 안 찢어질까요? 찢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고방식이 하나는 괜찮고 두 개는 안 되고 세 개를 하면 절대 100%야.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플레이트 왜 부러지냐고요? 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교근이 붙어 있잖아요. 광대에.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근의 힘이 이 플레이트를 이겨요. 그러면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빠지거나 하겠죠. 내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제가 한번 광대 고정 영상을 한번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나무 두 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제가 나무를 이렇게 걸쳐 놓고요.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매달려가지고 내가 턱걸이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니까 괜찮아. 근데 100kg 어떤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나사가 빠지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 원리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히 뭐 붙어서 또는 이 나무를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고정을 그냥 대충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놔도요.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만 해놔도요. 여기는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여기서 뭐 핀이 부러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저는 광대 고정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광대 수술 중에 대부분이 특히나 이런 방법들, 상방 고정 이런 방법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 교근의 힘이 굉장히 센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또는 이갈이가 있거나 이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 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한쪽만 이렇게 돼 있고 보통 한쪽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대롱대롱 매달리는 힘이 여기에 더 크게 작용해요.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혹시 눈썹뼈 절제술 아시나요? 제가 여잔데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한물눈이라 남상이에요. 한물눈이라 눈이 더 작아 보여서 고민이에요.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눈썹뼈 절삭술 부작용 심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남자의 경우는 안화상 윤기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여기가 이마가 둥그런 편이죠. 그래서 눈썹뼈 절삭술, 한국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forehead 또는 brow ridge reduction surgery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두동에서 튀어나온 브라우 리지를 이렇게 뼈를 떼어내요. 잘라서.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다듬고 쪼개고 부서뜨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나사 고정을 이렇게 해서 막아요. 구멍을. 요런 걸 하죠. 그럼 요런 걸 하면은 좋겠다. 튀어나온 게 없어지고 매끈해지고 전두동 빵꾸도 안 나고 짱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림은 이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지금 여기 뼈가 모양이 어떻죠? 이렇게 보면은 초록색으로 갈까요? 이렇게 곡선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판때기로 돼 있어요. 직선으로. 아니, 이 곡선을 어떻게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이렇게 있는 애를 여기 부러뜨리고 여기 부러뜨리고 여기 부러뜨리고 여기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피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 이런 데도 막 핀이 박혀 있겠죠. 이게 이 수술의 단점이에요. 이거 태국에서 많이 해요. 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이 수술을 받고 오신 분들의 사진 모습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 이마가 우둘두둘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갈아주자, 이런 방법이 있죠. 이걸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으나 K아트인가 거기서 선생님이 요거를 내시경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오히려 저는 이 방법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그 방법 나름의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두동 뼈를 보면 이 전두동 뼈 두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두께 보시면 지금 이게 자가 한 칸이 1mm거든요. 그러면 대략 이 자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 치면 한 3mm 두께예요. 이 정도면 이 환자는 굉장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두동이 튀어나온 분들의 뼈 두께를 보면은 얇은 데는 1mm도 안 돼요. 그러면 갈아낼 게 없단 말이에요. 갈아낼 게 없는데 갈아내면 빵꾸가 나요. 그래서 전두동을 내시경을 통해서 갈아내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요 CT나 엑스레이는 꼭 확인하셔라. 그래서 이 전두동의 뼈 두께를 꼭 확인하셔라.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갈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갈아냈더니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이 생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요게 아마 한 근 1년 지난 걸 거예요. 1년 지나면 이렇게 살짝 막히기도 해요. 구멍이 작아졌죠. 근데 이렇게 빵꾸가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나쁘다, 무슨 뭐 어떤 선생님이 못한다, 이게 아니라 수술 전에 내가 가능한 이만가, 내 전두동 뼈 두께가 어느 정도인가, 갈아내도 될 정도인가, 이걸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갈아내면은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고, 여기 구멍난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멍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난 분들이 또 이렇게 티타늄으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티타늄으로 메꿔서 여기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부분이 또 튀어나와 보이고 요 모양도 또 우둘두둘해요. 그럼 티타늄의 요 오돌도돌한 게 겉에서 이렇게 보이고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짓을 하냐? 그럼 이 티타늄의 오돌도돌한 부분을 가려주려고 여기다가 이제 뭐 뼈로 되는 칼슘 종류의 어떤 그런 치약처럼 짜쓰는 이런 뭐 여러 재료들을 발라요. 그럼 좀 판판하겠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 티타늄 위에다가 이마뼈 다 이제 갈아내고 빵꾸가 나서 티타늄으로 이렇게 가려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칼슘 제제 같은 걸로.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피부 음영에서 이렇게 보여요. 요 경계가 불과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겉으로는 보여요, 이렇게. 여기 자국 난 거 보이시죠, 여기. 실제로 이렇게 나 여기 있어 하듯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마 수술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단차가 0. 제 기준으로 보면 0.5mm만 넘어가도 무조건 겉에서 티가 나고 만져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뼈를 잘라내서 여기 뼈를 이렇게 이제 달아서 여기다가 플레이트를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뼈가 생겨서 매끈해지면 좋겠는데 현실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 뼈가 다 없어지고 녹아서 흡수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한번 알고 하셔라. 뭐 이 방법이 무조건 옳고 뭐 갈아내는 작업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뼈 상태에는 갈아내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떼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이야 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하시겠지만, 수술하는, 준비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전두동뼈의 두께는 확인해라, 최소한. 그래서 갈아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갈아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뼈를 부시는 건데, 이 그림이 살짝은 페이크인 거죠. 이 곡선을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철판처럼 망치로 두들긴다고 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라면 뼈를 부셔야 돼요. 뼈를 부시면 고정을 해주려고 또 철사로 플레이트를 받고 나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태국에서 수술한 환자들 보면은 이렇게 뼈가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막 조각조각 막 이렇게 조각조각 막 이렇게 나 있고요. 그거를 막 얼기설기 플레이트로 엮어놓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만져보면 완전 우둘두둘하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마가 우둘두둘하죠. 한번 보세요. 요 정도면 매끈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요 정도면? 이 발라놓은 거 보면? 근데 여기 발라놓은 거 보면 이것도 우둘두둘 하잖아요. 근데 이 우둘두둘함이 뭐 끼케야 몇 밀리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마가 우둘두둘해요. 벌 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 본인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수술을 하자. 제가 말하는 건 그거지. 뭐 이 방법이 맞고 저 방법이 틀리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대를 일자로 뚝 떨어지게 하는 게 아름다운가요? 아니면 적당한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게 아름다운가요? 이건 뭐 개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한때는 버선코가 예뻤다고 그랬다가, 한때는 직선코가 예쁘다고 그랬다가, 요새는 또 매부리가 있는 게 또 예쁘다고 하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가 코를 할 때 옛날에 버선코, 아이고, 너무 과한가? 버선코예요. 좀 과하죠? 자, 반버선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유, 좀 약하다. 반버선코,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직선코,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매부리가 살짝 있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오늘 이노피 코 수술한 경우는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기는 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자기는 코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요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요걸 만들어 달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를. 그래야 수술한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니까. 이렇듯 환자들의 요구는 점점 디테일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다이어트를 하고 광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광대를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되나요?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전이든 후든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게 꼭 전이어야 된다, 후여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이어트하고 오는 거랑 아닌 거랑 사실 수술 계획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얼굴형에 따른 느낌 차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는 광대 수술에 대한 얘기인데 중안면부 꺼져 있고 뭐 얼굴 두께, 피부 두께, 얼굴 비율 이게 뭐 광대 수술이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판단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광대 영상 만들어 놓은 것만 다 봐도 여러분 다 이해 못 하실 거잖아요. 체크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거울 보고 본인이 하려고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름이 아니라 이 영상 주제와 다른 질문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광대 수술한 후에 팔자주름 위쪽에 새살 주사를 맞으면 혹시 그게 나중에 볼처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윤곽 수술을 하지 않고도 새살 주사를 맞으면 볼처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새살 주사가 뭐죠? 저는 새살 주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새살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드름 흉터에 하는 섭시전 하는 거잖아요. 네, 섭시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미용 주사 중에 한 종류인 건 알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여드름 흉터 중에 이렇게 곰보 자국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뭐 워낙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얇은 바늘로 여기를 계속 쑤셔요. 이렇게 막 여기를 막 쑤셔요. 여기를 쑤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여기가 바늘에 계속 찔리면서 흉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가 살짝 살짝 이렇게 차올라요. 이거는 원리는 서브시전이라고 그래요. 밑으로 자른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성형외과 술기예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한의원 어떤 선생님이 침 놓는 바늘로 여드름 흉터를 저걸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드름 흉터를 하는 거를 이름을 바꿔서 만드셨죠. 그래서 뭐 그걸로 광고 엄청 하셨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흉내내려니까 그게 뭐 상표 등록이 돼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까 그 CAB님 말하는 그 뭐지 새살침이라는 걸로 또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살 주사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약이면 성분을 알아야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미백 주사 이러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요새 이게 유행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주사는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좋은 주사를 맞으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지를 몰라서 뭐라고 말하긴 힘든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참고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성형도 그런 기간이 있을까요? 너무 쪼이고 딱딱해요. 3개월 넘었어요. 네, 코성형도 한 3개월, 6개월 막 딱딱합니다. 막 이렇게 만져보면 돌덩이 같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막 돌덩이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 살성, 성별, 나이, 피지 분비 여부, 피부 두께, 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있어요. 딱딱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무턱 수술을 받았는데 T절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과 가서 파노라마 찍을 때 보면 항상 턱 쪽에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는데 영상에서 설명하신 플레이트 같습니다. 이것도 제거를 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따로 병원에서 안내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턱 전진술하고 나서 턱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얼굴이 긴 게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턱 길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수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많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고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 나는 전진술을 했는데 왜 길어졌냐에 대한 답은 이 정말 많이 보여드린 이 슬라이드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직도 이거 이해 못하고 뭐 자기가 해서 길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멍청하고 무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전진을 하려면 이 플레이트 각도가 이래야 되는데 플레이트 각도가 이렇게 되면요. 전진을 했는데 실제로 전진된 양은 적으면서 길이만 길어져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오늘도 오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전진술하고 나서 마녀턱 되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되고 얼굴이 길어졌다. 이 레파토리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전진술로 뭐 10mm를 빼내, 12mm를 빼내, 뭐 체부 볼륨이 뭐 유지가 되네, 뭐 한 번 더 하면 공짜로 해줄 테니까 더 좋아지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좀 부끄럽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부볼 제거 후 폐임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빼지 않으면 처져 내려온다는 말에 혹해 제거했는데 결론적으로 신부볼 제거 부분이 스푼으로 뜬 것처럼 패여서 얼굴형이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노화에 의해 신부볼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제거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채워질 수도 있을까요? 신부볼이 관자에서부터 이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밑으로 내려와 관자가 꺼지더라도 내려온 신부볼이 꺼진 볼을 채울 수도 있다면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절망적인 얘기를 먼저 답을 드리면 지방이 내려와서 신부볼 뺀 데를 채울 정도가 된다면 신부볼에 있는 지방 자체의 볼륨 자체도 줄어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부볼 제거하고서 지금 꺼져 있는 모습이 싫으시다면 거기에 뭐 필러든 지방이든 조금 놔두셔서 위안을 삼으세요. 이거 나이 들어서 노화에 의해서 그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요, 좀 단호박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으나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얼굴이 다 지방이 빠져서 쭈글탱이 할머니 됐을 때 그렇게 될 텐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턱 수술 후 쪼이는 감각 이상 같은 건 멘탈리스 머슬 봉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멘탈리스 머슬 봉합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1, 20% 정도의 변수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한 70% 이상은 제 생각에는 어떤 조작을 가하면 뼈랑 근육이랑 이렇게 뭐랄까 분리가 되고 나면 근육이 뭉쳐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째고 꼬매기만 하고 박리하고 꼬매기만 해도 이런 쪼임이 생깁니다. 그거는 멘탈리스를 봉합을 잘못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흉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어떤 의사분이 레이저만으로 광대 축소 가능이라는 영상을 올리셨는데요. 윤곽 수술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좀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병원 접고 그분 밑에 가서 그 레이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심이에요. 톱질하기 힘들어요. 그냥 저도 레이저 뿅뿅 쏘고서 광대랑 턱이랑 줄어들 수 있으면 지금 병원 다 접고 그거 하고 싶습니다. 땀 흘리면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어깨, 고개 이렇게 막 아파가면서 톱질하는 수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원장님께 찾아가서 사사를 받아서라도 저는 그 일하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선생님, 요새 PLLA 스컬트라 말고 비슷한 부류인 것 같은데 주베룩이라는 약물이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PDLA라고 이름만 살짝 다른 느낌이던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려나요? 이게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아시는 피부과 선생님이 지금 주베룩 가지고 뭐 결과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주베룩이라는 게 뭘까? 정확하게는 PDLLA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로 써 있는 거 이거 읽어보시면 우리가 폴리락틱 애시드라는 게 있어요. 폴리락타이드라고 PLA라고 하거든요. 폴리락틱 애시드. 우리가 녹는 폴리머 중에는 PGA, PLA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PGA는 폴리그라이콜릭 애시드, 그 다음에 PLA는 폴리락틱 애시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PLA 중에 또 L-락타이드가 있고 D-락타이드가 있고 DL-락타이드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어렵죠? 그냥 PLA 종류의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L, D, LD가 있다고요. 뭐 복잡하게 보려면 뭐 이렇게 뭐 원자기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어쨌든 녹는 락타이드 계열의 폴리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LA라는 기본 베이스는 같단 말이에요. 근데 PLA 같은 경우는 녹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 6개월인가? 제 기억에. 이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폴리에스테르 아니에요. 폴리에스테르는 우리 옷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폴리머라고 저희가 쓰는데, 뭐 여러분이 아는 거, PCL도 이런 바이오 폴리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LA하고 주베룩이라는 제품을 요새들 많이 써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피부과 영역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뭐 목주름, 튼살,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보면 결과도 그럴싸하고요. 그래서 궁금해는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쓰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PLA 락타이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는 않아서 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남자인데요. 눈과 눈썹 사이를 안아거리라고 하나요? 그 거리가 너무 먼 느낌에 눈썹뼈인지 근육인지 눈썹 바로 윗부분도 튀어나와서 이거 안화상윤기겠죠? 코성형도 그에 맞게 콧대를 높였는데 너무 높아서 코를 한 번 더 낮췄거든요. 그런데도 중안면부는 길어 보이고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콧대에 아무런 보형물도 없이 보정을 안 하면 이마가 더 툭 튀어나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제 외모를 모의 실험해 보면 눈썹 양쪽을 어거지로 손에 힘을 줘서 이렇게 낮추면 눈과 눈 사이 거리를 가깝게 해주면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비교적 괜찮은 외모가 되는데요. 현대의술에서는 눈의 모양 변화 없이 눈썹 위치를 낮춰주는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방도로 아실까 여쭤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서브브라우 익시전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눈꼬리가 이렇게 처졌을 때 눈썹 밑에서 이렇게 자르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라서 얘를 이렇게 올려서 골막에 고정하면 여기 눈꺼풀이 올라가겠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얘를 요 밑으로 고정하면요. 얘는 그대로인 채로 눈썹이 내려오겠죠. 그런 방향으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화 거상술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눈썹이 플랫해진다예요. 워낙에 우리가 눈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갈매기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눈썹화 거상을 하면요. 눈썹이 일자 눈썹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눈썹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조금 응용해서 하면 말씀하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대랑 이갈이는 상관없고 광대 수술 후 이갈이가 심하면 보톡스 맞으면 하방변이나 분류압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선생님 영상 봤는데 그럼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받아들이죠? 걱정을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쥐약인 거거든요. 지금 그 말이나 똑같아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들면 자동차 사고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걱정되면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 분류압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분류압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분류압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한 적도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나는 보톡스 맞았으니까 분류압은 절대 안 올 거야. 이 논리는 틀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오른쪽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볼이 패이는 게 보이는데 골 삭제와 상반 고정이 없었다면 패임이 안 생겼을까요? 아니면 골 삭제와 상반 고정을 안 해도 보일 수 있는 증상이었을까요? 골 삭제와 상반 고정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심해진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광대 축소술에서도 볼페임은 수술 직후에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근데 이 볼페임을 과장하는 거는 상반 고정과 뼈 삭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악, 윤곽 5개월 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개월 차 때부터 치아가 너무 안쪽에 위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CT 사진 보고 재수술해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이 얼굴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상악을 다시 빼는 재수술 상담 갈 예정인데요. 지금 5개월 차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흉살 쪼이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재수술 받고 이러한 증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도 아예 안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없어는 지는데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턱끝 조임이 가장 불편해서 굳이 턱끝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건드렸다가 흉살 때문에 더 고생하는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건드리지 마세요. 수술이라는 건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연부 조직에 손상을 불러오고요. 연부 조직의 흉살은 뭉침, 땡김, 막 쪼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특히나 근육이 많은 앞턱에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시다 보면 내가 수술하면 또는 내 방식으로 수술하면 뭐 입 다무는 게 편하고 턱이 편하다 이런 말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장수예요. 믿지 마세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내가 수술하면 내 방식으로 하면 입을 다물 때 편해지고 턱끝 쪼이고 뭉치고 이런 거 없다. 약 팔지 말라고 하세요. 준 사기예요, 그건. 무슨 약장수처럼 이 약 한번 먹어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연부 조직은 손을 대면 될수록 흉살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뭉치고 쪼이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을 반복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심하시다면 반복된 수술은 독약이 될 수 있어요. 답변 되셨길 바라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나상륜기 보형물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 수술할 때 실리콘 등의 보형물을 넣으면 수술 후 몇 년 뒤에 염증이 크게 발생하거나 구축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을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나상륜기 수술에 들어가는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영상에서 머리에 수술 부위 탈모가 한 줄 생기는 거 예외는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다고 하신 걸 봤는데요. 보형물을 넣는다는 점에선 코 수술이나 아나상륜기 수술이나 같은데 아나상륜기 수술은 왜 염증 등의 부작용이 없는 걸까요? 코가 특히 더 예민한 기관이어서 그럴까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외부랑 보형물이 접촉을 하거나 가까우면 염증 확률이 확 올라가요. 코는요, 여러분은 코는 그냥 덩어리가 아니고요. 콧구멍으로 안에 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위는요, 보형물하고 점막하고 거의 그거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딱지 파다가 점막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코 안에 있는 균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보형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코털 빼다가 거기가 여드름이 났어요. 코 안에도. 그러면 그 여드름이 퍼져서 코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나 이런 데는 두피는 대부분 한 7, 8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7, 8mm 되는 두께와 여기는 혈행이 그런 대로 또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외부랑 노출되지 않고 밀봉이 돼요. 그럼 외부랑 노출될 일이 적으니까 염증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낮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어텍스 염증 때문에 잘 안 쓴다고. 근데 대동맥 수술이나 이런 인조혈관은 전부 다 고어텍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왜 그럼 염증이 안 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몸 속에 있잖아요. 외부랑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증에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코 수술이 염증이 제일 많잖아요. 왜 그래요?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냐? 콧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 검사를 하면 콧구멍에서 이렇게 균 검사를 하면 수백 종이 나와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죠. 야, 콧구멍이 더러워, 똥구멍이 더러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손가락으로 제 콧구멍을 이렇게 쑥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싹 문질렀어요. 그게 기분 나빠요? 아니면 내가 똥구멍에 손 탁 넣었다가 여러분 얼굴에 탁 문질렀어요. 그게 기분 나빠요? 좀 웃긴가 얘기가? 내가 똥구녕 만진 손으로 여러분 손 잡는 게 좋겠어요? 내가 코판 손으로 여러분 손 잡는 게 기분 나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성빈 씨 둘 다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대부분은 똥 닦은 손으로 손 잡은 걸 더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균 검사를 해보면요. 똥구멍에서는 대장균밖에 대부분 안 나오고요. 콧구멍에서는 온갖 잡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해요. 사람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데는 콧구멍이다. 그 다음에 더러운 데가 입구멍이에요. 뭐 침도 나오고 해서 씻겨 나가니까. 근데 콧구멍은 외부랑 뻥 뚫려 있잖아요. 잘 때도 365일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랑 다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중에 떠다니는 온갖 잡스러운 뭐 바이러스, 균 이런 게 다 코에 노출이 돼 있죠. 그런데다가 보형물이라는 애랑 코랑의 그 거리가 굉장히 뭐 밀리미터 단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상에 넣는 거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